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인터뷰하고 네.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다,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준석 다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웅 의원의 네. 약진,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지금 현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모습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바람 한번 싹 불면 네. 그 바람 앞에서 넘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당이 지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자유로운 정당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저 옆에 있는 정당이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한번 딱 접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남의 정당에 대해서 김병민 비대위원 동의하지 않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어떤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의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당선이 돼서 좀 뽑혀가지고 당을 쇄신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중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전 불만입니다. 왜 불만입니까? 김병민 어디가? 왜? 김병민이 이준석. 예. 그럼 이슈 티키타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당 대표로 막 티키타카 하고 드리블 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배현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한다는데 네. 김병민 의원은 네. 이번 선거에 출마 안 합니까? 우리 후보 등록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직 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서 주진우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고민해서 그럼 이거 1년 정기 계약했는데 어떡하죠? 누구요? 괜찮습니다. 이슈 괜찮아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요. 대표 최고위원들 다 데리고 왔어. 여기서 회의하고. 당대표 티키타카 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다. 네. 타격이 요즘은 근데 좋습니다. 김병민이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병민이 하면 진짜 새바람이 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백신 문제는 괜찮은 거, 이제 백신 보릿고개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고요. 야당에서 걱정했는데 백신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네.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는 순차적으로 접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될 것들을 꺼내서 2차 접종에 쓰고 나니까 이 백신 보릿고개가 왔던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제약사가 백신 공급하게 되면 이거 잘 알리면 안 된다면서요. 대한민국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세부 접종 일정들을 얘기해서 제약사가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당국도 조심해야 되고 야당도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불안감 증폭되지 않도록. 이제야 제정신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이제야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맞는 말이에요.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물론 야당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따끔하게 생각해요. 해야죠. 근데 그 백신 문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백신 보릿고개다 뭐다 중간에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급에 약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1, 2주 정도 딜레이 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백신 공급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백신 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만 잘한 건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 네. 미국에서 자꾸 김미 초콜릿 얘기를 하셔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예전부터 약간 본인이 유머 코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그게 유머라고요? 어긋나는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두고서는 네. 어느 당 의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목소리도 진중해요.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자꾸 엇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당의 현역 의원 혹은 전직 의원도 아니고 전직 당 대표로서 당원의 한 사람의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넉넉하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황 대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백악관 관계자 만나서 백신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 부산 등 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곳이라도 달라 하는데 저는 이러니까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불만이 생겨요.
왜 또 이재명 지사? 여기서 이재명 뭔 소리야? 아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백신 경기도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방역당국도 이거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만 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경기도 따로 하니까 그럼 우리도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에서 이재명으로 야 진짜 신기의 드리블 아닙니까? 자 최진무 교수님. 아니 일단 그 맞지 않고요. 두 개의 연결 지점은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시면 진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만약에 지금 김병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뭐 너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직 의원 이런 얘기 했어봐요. 김병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아니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연결 지점이 없어요. 두 개는.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왜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보다 국민의힘한테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소 작용을 하잖아요. 저는 뜬금없이 가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가셔서 행동을 하시려면 정말 진중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의 그런 모습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그거 말도 그래요. 서울시하고 부산시를 먼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미국 가가지고 아니 국내에서도 그랬다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미국 가가지고 무슨 갈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정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백신이 부족하니 경기도 내에서 러시아에 수입한 백신도 맞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백신에 대해서 뭐 우리만 먼저 맞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 백신이 허가가 안 된 상태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줄 수 있는지를 의견을 물어본 거니까 그게 뭐 경기도만 맞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경기도 자체 확보. 네. 기사 검색해 보시죠.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풀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한 6월 초순까지 임기가 거의 얼마 안 남았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게 되는 차기 지도부 체제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전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당에서 그렇게 조금 거부감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상충하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의 의견들도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원내에 있는 의견들도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는데 의원들 내에서도 상당 부분 비토 여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뭐 똘레랑스 얘기하면서 다 같이 포용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실과 이상은 좀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염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자칫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 민심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4.7 보궐선거 전이라면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당의 대권 주자로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면서 워낙이나 마이크가 세니까 또 당의 거의 대표적인 메신저처럼 나와서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될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 보이게 되는 인물은 황교안, 홍준표 대권 주자 그리고 당권 주자에 나서서 우리가 지금 뭐 영남 패권 정당 등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의 인물이 당대표에 나서게 되는 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면 지금 다 같이 들어오자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 당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안철수 전 대표 뭐 통합 얘기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바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과 때와 타이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더 가열차게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길에 매진하고 홍 대표에 대한 복당 문제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대선을 위해서 홍준표의 경륜 그리고 황교안의 경험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교수님. 예.
저는 일단 김병민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오는 것이 쇄신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완전히 상쇄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할지를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해요. 또 이분은 그냥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잖아요.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다가 이게 당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이분이 저는 국민당에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유력하게 그 당권 경쟁의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5명이 예컨대 이제 뭐 오늘 또 뭐 김은혜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김웅원 빼고는 전부 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초선들은 대부분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뭐 통합해야 된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복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걱정할 당은 아니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걱정을. 자.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 결정된 상황이었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기소가 필요하다. 네.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사가 더 할 필요도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소 결정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나고 나서 기소가 당연시 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관련된 아무런 인사처분이 없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난날 정리되지도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징계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배제했던 그 기계들은 다 어디에 간 겁니까? 저는 형평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후배 단순히 학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몸을 깊게 담았던 인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권을 향하는 권력형 범죄의 방탄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문제랑 연결되는데 그때 청와대 윗선 누가 연결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괜한 오해를 덧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렸다. 뭐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다. 뭐 기소한다고 다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기소 여러 번 당해보셨죠. 기자로보다 피고인으로 계속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뭐 이 기소는 별일이 아니에요. 무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심도 이제 처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까 김병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위압을 강한 적이 없다고 지금 무죄 추정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도 가장 중요한 원칙인. 그래서 기소됐으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럼 검찰이요. 만약에 뭐 지금 검찰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 죄 만들어가지고 기소하면 다 그럼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건 맞지 그래서 않다고 만들어진 생각해요. 제도가 수사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네. 그게 100% 그분들이 수사의 전체 내용을 들어보는 게 아니냐. 짧은 시간 동안 하루 동안 프레젠테이션 듣고 양쪽의 설득 내용을 듣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한 증거를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기소됐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경희대 얘기하셨는데 김병민 의원이 경희대 출신이세요. 친문입니다. 김병민은 친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 잠깐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총학생이 활동한 거 아니에요? 네. 총학생 회장 총학생 회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친문이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친문입니다. 학연뿐 아니라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아주 깊은 인연.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학교에 있는 사람들 잘 안 챙기기로 유명하게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학연의 이유를 드는 건 아니다라고 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별로 안 별로 따지시는 안 분이에요. 따지는 정치인입니다. 네. 네, 유명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하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해야 된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2019년 봄에 버닝썬 사건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쫙 멋지게 나서서 버닝썬, 김학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김학의 차관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불법으로 계속 조회를 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왜 했을까? 누가 시켰지?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만약에 윗선에 외압들이 있었는가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밝혀야 되겠죠. 이슈 티키타카 저희는 잠시 후에 6시에 이어갑니다. 숨 돌리고 오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을 건너뛴 듯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7도로 초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거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점차 올라 덥겠습니다.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평년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에서 17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30도, 서울과 전주 29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입니다. 22도 등 1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 맑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적은 양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 이남 내륙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동부와 경남 내륙, 제주 산지에는 낮은 구름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더 좁혀지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골짜기에는 주변보다 안개 짙으니까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먼 바다 제주 해상 1.5에서 4m로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을 실은 항공편이 내일 오후 7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화이자와 직계약한 코로나19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새벽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오늘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으로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가 파행하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오늘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정복귀 의사를 공식화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복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이게 더 재밌는데. 주진우 라이브 외전을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뭐 최진봉 교수님 끝납니다.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안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김병민 공개하면 안 돼요? 끝나요. 김백문도 끝납니다. 네. 딴 얘기합니다. 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김배공님께서 지금까지 검찰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까지 감싸고 불기소했는데 왜 이성윤 지검장은 예외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궁금하죠? 신기합니다. 2246님께서는 김학의 씨 그분 출국하게 놔두지 왜 막아서 이 난리일까요? 차라리 그냥 도망가게 두세요 얘기합니다. 자, 김병민 의원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백신 접종하시고 했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 자,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갑니까? 자, 일주일, 네. 2주일 이후에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국민의힘 좀 이렇게 좀 봐주시는 상황이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네. 뽑고 그리고는 대선 체제로 이게 정비할 거 아닙니까? 네. 6월 11일이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진용이 어떻게 딱 갖춰지는지를 보고 예.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4.7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분명하게 야 너네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싫은데 차마 옛날엔 뽑기 어려웠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내가 진짜 잘하면 뽑아줄 거니까 한번 해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거거든요. 보자.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지켜보면서도 마음에 썩 안 드는 듯한 그 민심들이 그대로 그냥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6월 10일에 전당대회 딱 결과가 나왔는데 전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표 복당하고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았던 구 자유한국당을 떠올리는 인물들이 황교안. 당의 전면에 쭉 나서게 되고 황교안 전 대표. 그러면 나경원 전 대표. 문재인 나경원 전 정부의 4년에 완전하게 실망해서 등을 돌렸던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인가? 그 자리를 장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얼만큼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4.7 보궐선거의 민심들을 쭉 끌고 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어서 지금은 그런 기준을 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김병민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옛날에 자유한국당 도로 한국당의 모습을 갖추면 민심 떠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민 같은 사람이 나서서 대표에 출마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일단 파괴를 갖고 있는 초선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진 인물들이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대표 그 경선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최고위원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당이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진들 초선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기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또 이현주 예외도 최고위원.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라뇨. 그다음에 누구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지금 활약하고 있는 안 김소연 됩니다. 최고위원 나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누가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들이 없고 다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네. 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요. 아직 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좀 흥미를 갖고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김병민 당대표 출마 그렇죠. 본인도 출마하는지 한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문제가 나라 살림을 부동산 세금으로 나라 살림 살렸다,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요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수가 잘 안 거치죠, 사실상으로.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가 3조가 더 거쳤다. 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국민들의 소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6월부터 부과되게 되는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평생 내 집 한 채를 갖고 살아오셨던 분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까지 없는 상태로 경제적인 벌이가 없는데 갑자기 종부세 내라, 재산세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해서 이 돈이 막 거치게 되면 정부가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흥청망청 쓰는 것 같은데 내 돈 뺏어가서 이거 주는 것 아니야? 이런 민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고심들이 점점 깊어지는 지점을 뉴스에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 쓴 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이 되는 걸 써야죠. 부동산 세금이 세금으로 나라 사람 살렸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 소득세 그리고 네. 법인세예요. 근데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1분기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수출도 돈 많이 많이 늘었고요.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19.8% 늘었어요. 거의 20%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보면요. 올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분기 동안요. 67조 5천억 원이나 벌었어요. 영업이익만. 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일어나 거기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부분 일정 부분 차지했고 양도소득세는 3조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거래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 기사의 어떤 의도라면, 제가 그냥 분석해보는 의도라면요. 이게 종부세나 아니면 세금 거치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마치 많이 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직 시행 안 됐어요.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1분기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세금의 양과 똑같은 양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이제 세수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세금이 늘어난 걸 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적 의미를 만들려는 언론의 의도적인 기사의 제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는 명백한 팩트고 사실이죠.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부 메꿔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기사에 담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조금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거의 모든 것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25개 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치구의 세원은 거의 재산세가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재산세가 어마무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그 재산세를 통해서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재원 부담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정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불평등 그런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들이 있는 거라 그런 내용들이랑 다 같이 연결져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법인세나 기업의 실적이 높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많은 부분은 법인세 증가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부각시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목은 가장 중요한 걸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중요 이슈가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제목을 뽑았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적자를 얘기했는데 적자가 난 게 작년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는데 적자가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죠. 우리 소상공인 있는 자영업자는 돈 지급하죠. 구직급여 하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도와주고 있죠. 이번에 그 세금도요. 유예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세수가 들어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유예를 해줬어요. 작년 말에. 그게 이번 분기에 들어오는 바람이 늘어난 거니까 세수 늘어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만 쏙 뽑아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언론 또 전문가니까 또 언론 얘기 나오니까 막 랩을 계속 하시네요. 예. 이건 또 좀 받아주고 가시자고요. 네네. 자, 언론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추진 중인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이것 때문에 저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알고리즘 문제 관련해 갖고서는 진인 조은산인가요? 그 필자가 이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우리 언론을 네. 보다 정통하신 우리 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리즘은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공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게 어려우면 전문가 단체나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검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몇 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신한국당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마다 이 공정성 문제가 늘 논란이 돼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꾸려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가 잘 짜여져서 공정하게 기사가 공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교수님,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전두환 보도 지침인가 하면서 비판했잖아요. 아니, 전두환 보도 지침은요. 보도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가세요 신문사에서 그 전날 보도 나올지 하는 거 쏙 빼가지고요. 그 기사를 못 내게 했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 공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포털은 다른 언론사에서 제공한 언론의 기사를 뭘 먼저 올릴 거냐, 늦게 내릴 거냐, 늦게 공급할 거냐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도 지침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드루킹이 와갖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드루킹이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고 그런 일이 2017년도에 대한민국 선거판을 앞두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그 사람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막 조작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포털과 함께 진지한 검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때만 되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막 자꾸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 문제만큼은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특히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언론 지형이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네. 좀 야박합니까? 좀 많이 야박하죠. 오랜 기간 동안 꽤나 야박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전체적으로 70% 이상 많게는 80%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언론사들의 지형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 지형은 이제 보수 정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얘기 나오면 뭐 3박 4일 해도 부족한데 최병우 교수님 혼자 다 할 거니까 네, 김병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전화만 보자고요.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